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3월 8일 월요일 함께하는 마포스퀘어 1부, 먼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최근 여권 입장에서 보면 악재라고 할 만한 일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른바 서울시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조작 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정말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진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어설프게 일 처리를, 그것도 아주 불법적인 부분에 연루가 됐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이게 나라 망신이기도 하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국정원조차도 그 사람한테 속았다, 잘 모르고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스스로 할 정도니 실제 여권 입장에서는 정말 국정 운영의 능력, 그리고 작년에 1년 내내 논란이 됐었던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정보기관이 이런 문제에 또 핵심적으로 연루됐다는 얘기 때문에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당장은 이게 여론의 직접적인 반영이 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실 과거에 그 정보기관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우리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짓눌렸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는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이 새삼스럽게 예전 일과 이렇게 좀 결부지어서 생각될 여지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그 증거조작 파문 같은 경우는 이 국정원 논란이 결국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 되고 있음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엄정히 밝히고 이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직접적인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웬만하면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인데 이게 그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음을 청와대에서도 인식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듯이 이 증거조작 파문 같은 경우는 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국가 체면에 있어서든 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든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한번 발생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운영을 하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여론 내에서 좀 악재 중에 악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당장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지 여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 이런 걸로 보면 여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아마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지금 최대 격전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고요. 여야가 꼽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권이 앞으로 이 문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유감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일처리가 이제 좀 명확해지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그 비서관, 민원비서관이 새누리당 후보를 뽑는 그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엄정한 중립 의지를 몇 번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 내에서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정하는 그 후보가 출마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 박심 논란이 굉장히 끊이질 않잖아요. 네네. 이 박심 논란이 있다는 거는 길게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권 입장에서 이제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 이게 유무원의 영향력이라는 게 과연 굉장히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요 선거 때마다 지금의 여당인 새누리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사실 본인이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이 기사 회생시켰던 경우가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도 붙었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접 선거에 나설 수 없는 대통령이 되면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박심 논란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적인 영향력,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여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좀 활용하고, 또 후보자 개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이제 심리가 작동했다고 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이제 현재 대통령이고, 그리고 우리 그 법상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게 지금 법으로 분명하게 금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청와대 비서관이 새누리당의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실제 그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민원비서관 얘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에 취임 이후에 첫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원비서관 얘기를 했었던 것,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겠구나 싶으실 텐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부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례로 들었던 게 바로 민원비서관의 적극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그리고 실제로 민원비서관이 아마 사진에서 다들 보셨으면 저 사람 이렇게 아마 무릎을 치셨을 분들도 꽤 계실 텐데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정치권에서 동고동락해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비서관이 실제로 선거 과정에 지방선거 과정에 개입을 했다는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결국 선거 중립 의지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대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최근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이 공약을 번복을 하면서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세웠던 그 논리가, 명분이 바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얘기 자체하고 이 박심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는 문제하고는 좀 상당히 배치되는 문제죠.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서로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런데 그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의 박심 정도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이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였고, 그것이 결국은 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받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친이계 좌장격이죠. 이재호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청와대 비서관의 선거 개입 의혹 논란, 이 의혹 파문을 거론을 하면서 과연 그게 경기도 수원뿐이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박근혜 대통령과 그동안 각을 많이 세워온 이재호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정치권 언저리에서 취재를 많이 해본 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호 의원의 얘기가 그냥 허투루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지금 수원 말고 다른 두 곳 정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실제로 민원비서관이 그쪽에서 같이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지금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사실관계는 분명히 확인이 되어야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한 건, 두 건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를 관리하는 이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여당과의 직접적인 관계,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선거 과정에서는 사실 최대한 중립을 지키고 그 중립적인 관리 하에서 선거가 치러졌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벌써부터 이렇게 논란이 된다면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 또 증거조작 파문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40대, 50대의 좀 중요한 표심들을 좀 많이 등지게 하는 좀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양 기자께서도 일깨워 주셨습니다만, 가만히 살펴보면은 박 대통령 자신이 한 말이요. 스스로를 옥죄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내는 케이스가 지금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호선 대표가 오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사실 좀 몇 가지 의미를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지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선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이제 통합 신당을 상당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후에 이제 여야의 1대1 맞대결 구도가 굉장히 굳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서울과 수도권, 경기, 인천, 이제 수도권은 어느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대 격전지 아닙니까? 여기에서의 승패가 사실상 전국 단위의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천호선 대표가 설명을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만, 지난주에 전해드렸듯이 사실 통합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야의 지지도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각자가 얻었었던 이 정당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데, 이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건 그만큼 야권 지지층이 이제 기대를 하고 한번 해볼 만한 선거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반영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천호선 대표도 오늘 얘기한 건 지금 두 당의 통합 선언 이후에 사실상 좀 실제로 여야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 야권 지지층의 결집 움직임, 하나로 합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그런 요구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지금 정의당 입장에서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렇잖아도 작년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총선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그 무리했던 그 문제, 그리고 이석기 의원 사태, 이렇게 거치면서 사실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이 진보정당의 좀 토대, 이 기반 자체가 굉장히 취약해져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사실 양당 모두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르기에는 좀 총력전을 펼쳐서 치르기에는 굉장히 좀 역량 부족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호선 대표 본인,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심상정 원내대표, 이렇게 사실 개별 인물군으로만 보면 굉장히 좀 야권 내에서는 훌륭한 후보군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포진해 있음에도 이거를 당력을 기울여서 총력전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대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좀 충분히 반영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기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저는 청년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노동당 부대표이자 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박은지라고 합니다. 노동당이라는 정당 많이 생소하시죠? 과거에는 진보신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아이가 벌써 7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 서울서 결혼했지?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남편하고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동거를 했습니다. 그냥 지금하고 똑같이 살때 결혼식만 올리고,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 관계로 결혼한 관계로 부부 관계로 인정만 받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이른 나이에 25이라는 이른 나이에 하게 됐고요. 원래 사실 아이는 낳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요즘 뭐 젊은 부부들이 다들 그런 것처럼 낳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또 부부생활 하다 보니까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그때 낳게 됐고요. 이제 7살, 내년이면 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부대변인, 대변인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중요한 기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이런 야당들의 논평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제도 비슷하고 그리고 한 이야기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보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입니다. 남일처럼 비난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새로운 노동정치를 꿈꾸는 진보신당도 함께 부끄러워할 일이 생겼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대의원대회에서 장기 근속자 자녀에게 채용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 단체 협약을 확정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지가 동등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없어진 후에야 그때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성화된 청년 실업과 그나마 노동할 수 있어도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누출한 현실에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것은 노르웨이 총격 사건 때 모든 당이 그 피해자들,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만 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범인은 범행 이유를 밝힌 선언문에서 한국처럼 가부장제와 민족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극우 테러범의 시각에서 한국이 이상적인 사회로 보였다는 말로 우리 사회의 획일주의와 배타성, 가부장성 등이 얼마나 극심한 수준인지 알게 해줍니다. 사회주의자, 이주노동자, 유색인종,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소위 비정상인들이 차별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로 여전히 남아있는 대한민국은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을 그토록 증오했던 극우 테러범에게 롤모델 사회로 보였던 것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최종범 열사 추모 문화제에서 30세 노동자 최종범, 당신이 우리를 지금 삼성 봉사 앞으로 불렀습니다. 제대로 싸우라고, 이번엔 제대로 붙어서 반드시 이기라고 불렀습니다. 언제나 그 앞에선, 이 삼성 본관 앞에선 큰 바위에 걸린 것처럼 넘어지기만 했던 우리, 휘황찬란한 세 가지 별보다 수천만 노동자의 별이 더 빛나다는 진실을, 더 따뜻하고 밝다는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가시리 가시리 꽃 바리고 가시리 꽃 날로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고 가시는 듯 다시 오소서. 중간에 제가 웃은 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순간 쟁취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 박은지 노동당 부대표의 명복을 빕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일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가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책의 내용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오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이제 정부 기관들이 모여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융사들이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가 없게 되고,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는 5년 이상 그 고객의 거래 정보를 보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고요. 또 정보 제공 철회권이라든지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등 고객의 권리가 더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해서 징벌적 과징금을 이제 관련 매출의 3%까지 이제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액수가 이제 수천억 원대에도 이를 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그 대책들에 비해서 진전된 내용이 없거나 중복,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라는 비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먼저 좀 기존과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기존에는 그 개인의 고객 정보를 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까라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개인 정보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제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번에 처음 이 카드 사태가 이제 터졌을 때 그 현호석 그 기재부 장관이 한 언론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그 정보를 제공한 이 소비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한동안 그 질타를 받았었는데. 그렇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특별히 더 추가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 뭐 정보 등의 보관기간을 5년으로, 지금 10년인데 이걸 5년으로 제한하거나, 주민번호를 뭐 내 외부망에서는 암호화하는 등의 예방책이라고는 그 내어놓긴 했지만, 이미 이제 과거에 다 이런 사태가 발생될 때마다 거론이 됐던 이야기들이고, 이미 은행권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 그 방법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연락중지 청구권이라든지 정보보호 요청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뭐 첫 거래 때만 주민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제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주민번호 한 번 수집이 되면 그거를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유출이 되는 거지 이거를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유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첫 번째만 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효율성이 있을지 실효성이 정말 있을지 좀 의문이 되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금융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만약에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대로 금융권에서 모든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거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네네. 지금은 어쨌든 금융사들이 이런 정보 유출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는데도 개인정보 유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되는 건지 혹은 정부가 져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그 책임을 추궁할지에 대한 이게 좀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런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융협회라든지 금융권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금융회사들이 자기네들 금융회사에 맞는 가장 최적의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들을 플랜을 수립을 한다는 겁니다. 대신 정부는 그런 플랜을 그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유지를 하되 유출이 될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로 그 각 개별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추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대책에서는 기존 다른 대책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징벌적 과징금, 그러니까 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인데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번에 이야기한 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했던 징벌적 과징금 제도라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것과 독일이나 뭐 기타 다른 정부들이 하고 있는 과징금 제도를 그냥 합쳐버린 거예요, 둘을. 이게 어떤 뭐 유기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준 게 아니라 두 제도를 그냥 단순히 합쳐버려서 원래 이제 과징금이란 건 어떤 위법 행위를 통해서 기업이든 어떤 기관이 부당 이익을 취득을 했을 때 그 부당 이득에 대해서 공공 어떤 권력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정부가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취득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환수를 하는 게 과징금이고,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해당 업체가 어떤 벌어들인 이익뿐만 아니라 그 해당 업체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과징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기존에는 이제
벌어들인 이득만큼만 과징금을 매길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징벌적으로 그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까지의 과징금을 이제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이 징벌적 과징금 제도 이제 도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합을 저지른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의 10%,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의 5%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특히 이번에도 이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이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최대 100억 원대,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과징금을 천문학적으로 그 부과를 한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어떠한 구제 대책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징금이라는 건 정부에서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수 주체가 정부니까 피해자의 구제 조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돈을 가져간다라고 해서 그 돈이 솔직히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어떤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정부 예산으로 편입이 돼서 정부에서 사용을 하는 쪽으로 그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현재는 그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밖에는 거의 방법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방법도 실제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명백히 이게 불법행위다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내가 이 그 불법행위로 인해서 정확히 얼마 정도의 손해를 봤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금액 자체를 내가 얼마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입증을 해야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이 징벌적 과징금 제도 때문에 오히려 그 손해를 본 금융 소비자들의 어떤 손해를 국가에서 국가 재정 수입 확충의 어떤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부나 기업들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을 구제해주고 위하는 그런 정책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언제쯤이면 정말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세워줄지 참 기다리기도 지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뉴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연구이사였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이윤호의 고전으로 본 오늘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